안녕하세요. 홍현입니다. 청탁금지법, 정확하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맞는데요. 청탁금지법은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 공직자들이 부정한 돈이나 선물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진 법입니다. 따라서 정부 관련 업무가 많은 협동조합 사업 특성상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협동조합도 청탁금지법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이고요. 대응 방법을 알고 있어야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청렴 문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청탁금지법의 개요와 청탁금지법의 구성, 또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처리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대국민 응답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7.8%가 공직사회는 부패하다고 응답했습니다. 60%에 가까운 국민들이 공직사회가 부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결과는 공직자의 부패나 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다 보니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부패인식 수준을 살펴보면 조금 다른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공무원들은 불과 3.4%만이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공무원의 부패인식 수준은 국민들의 57.8%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결과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결국 국민들의 시각은 분명 부패라고 인식하지만 공직자들은 관행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직사회 청렴 수준이 공직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을 잘 드러낸 조사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청렴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는 어느 정도일까요?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를 보면 1위는 91점을 받은 덴마크가 차지하고 있고요. 캐나다, 독일, 영국이 10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은 75점으로 18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56점으로 37위를 기록해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청렴 수준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패 인식 지수는 2005년 이후 별다른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국가별 순위를 봐도 계속해서 40위권 안팎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청렴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국제사회의 냉정한 평가를 반영한 결과로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청렴문화 정착을 통해 고신뢰 사회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제정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작업이 2011년부터 약 2년간 선행되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 공개 토론회와 대국민 설명회를 통해 내용 전달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 작업도 함께 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2013년 8월 정부에서 준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2014년부터는 국회에서 1년여의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2015년 3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듬해인 2016년 9월 28일에 역사적인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청탁금지법의 제정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영고주의와 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이 부정부패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공직자들이 거액의 금품 등을 수수하더라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계속 증가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청탁 행위의 금지를 통해서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청탁을 받게 되면 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저해가 되고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해도 공직자의 이익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가 청탁을 받더라도 신고 절차를 준수하면 청탁 거절로 간주하게 되고 청탁 거절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도록 해 공정한 직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금품 등의 수수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에도 신고 및 반환을 하게 되면 면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이렇게 부정청탁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와 공직업무 종사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청탁금지 법률이 적용되는 대상 기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적용 대상 기관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정부 출연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과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그리고 언론사가 그 대상입니다. 그리고 적용 대상자를 보면 공직자 등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그리고 공직자 등의 배우자와 공무수행사인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자와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자가 여기에 해당하며 마지막으로 일반 국민 중에서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가 청탁금지 법률의 적용 대상입니다. 다음은 청탁금지법의 핵심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부정청탁의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청탁이란 공직자의 법령 위반이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것과 같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그 알선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것을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직자 등이란 한 글자에 민간 영역까지 포함하게 되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훨씬 넓어지면서 부정청탁에 대해서 매우 엄격히 규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청탁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청탁금지법에서는 부정청탁의 유형을 15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정당한 권리 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서 부정청탁 예외 사유를 7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유형을 보면 첫 번째, 인가, 허가 등 직무 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 부과에 관해서 법령을 위반해 감경 혹은 면제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는 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대해서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네 번째는 법령을 위반해 각종 심의, 의결, 조정, 위원회의 위원이나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대해서 법령을 위반해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여섯 번째는 입찰, 경매, 개발, 시험, 특허, 군사 등에 대해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해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일곱 번째는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해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여덟 번째는 보조금, 장려금, 기금 등의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 배정 지원하거나 투자, 출자 등을 하도록 개입하는 행위입니다. 아홉 번째는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 관리하는 재화 등을 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게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 사용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10번째는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대해서 법령을 위반해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11번째는 징병검사, 부대 배속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12번째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 업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해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그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13번째는 법령을 위반해 행정지도, 단속 등의 대상에서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선정 배제되도록 하거나 그 결과를 조작 또는 묵인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14번째는 사건의 수사, 재판 등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에 대해서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15번째는 지금까지 살펴본 부정청탁 유형의 업무에 관해 공직자 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 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예외 사유로 인정되는 7가지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법령 기준에서 정하는 절차, 방법에 따라 권리 침해의 구제, 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 기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제한, 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두 번째는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는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기준의 제정, 개정, 폐지 또는 정책, 사업,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 건의하는 행위입니다. 네 번째는 공공기관의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 요구하거나 그 진행 상황, 조치 결과 등에 대해 확인, 문의 등을 하는 행위입니다. 다섯 번째는 직무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 증명 등을 신청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여섯 번째는 질의 또는 상담 형식을 통해서 직무에 관한 법령, 제도, 절차 등에 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일곱 번째는 이 밖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이번에는 부정청탁의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해 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한 경우 이해 당사자에 대한 제재는 없는데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경우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서 사인을 위한 부정청탁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공직자를 위한 부정청탁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공직자가 부정청탁에 따라서 직무를 처리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에 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 행위 자체는 금지되지만 건전한 의사소통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재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원이나 민원의 방식으로 청탁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부정청탁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신고 및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초로 부정청탁을 받게 되면 상대방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게 되면 그때는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소속 기관장 외에도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속 기관장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합니다. 그리고 부정청탁에 대한 주요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소속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후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직무 참여를 일시 정지하고 직무 대리자를 지정한 후 전보 조치가 취해집니다. 만약 직무 수행 대체가 어렵거나 역량이 크지 않은 등의 경우에는 기존의 직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품 등의 수수 금지는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성이 없더라도 그 직위, 직책 등에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품 등의 수수행위 금지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 수준은 100만 원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100만 원 이하면 수수금액의 2배에서 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등도 공직자와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되고 공직자 가족이 금품 등을 받은 것을 알고도 반환 인도하지 않은 경우도 처벌받게 됩니다. 수수행위 금지에 해당하는 수수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내용은 일체의 재산적인 이익과 접대 및 향응과 같은 편의 제공, 그리고 유형, 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입니다. 두 번째는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입니다. 세 번째는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제공되는 금품 등입니다. 네 번째는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이며 다섯 번째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입니다. 여섯 번째는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입니다. 일곱 번째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이나 홍보용품과 경연이나 추첨을 통해서 받는 상품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의 다른 법령이나 기준,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중 사교나 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100만 원을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5만 원, 화환을 포함하면 10만 원까지를 허용하는데요. 경조사비는 부조금과 화환이나 부조금을 대신하는 물품이 해당됩니다. 선물의 경우에는 5만 원, 농수산 가공품을 포함하면 10만 원까지를 허용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 물품이 해당됩니다. 음식물의 경우에는 3만 원까지를 허용합니다. 이 경우는 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을 포함합니다. 물론 원활한 직무 수행과 사교, 의례, 부조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수수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처해지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하고 있는데요. 청탁금지법 8조 사항을 보면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의 수수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2조 1항 2호를 보면 배우자가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 공직자 등이 이를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자 등을 제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 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반환하거나 인도한 경우와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역시 부정 청탁 금지처럼 신고와 처리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품 등을 받거나 의사 표시를 받으면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받은 금품 등이 멸실이나 부패, 변질 우려가 있으면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소속 기관장은 반환, 인도 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수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한 조치사항은 직무 참여를 일시 정지하고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며
전부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가족의 금품 등의 수수를 알고도 반환하거나 인도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금품을 제공한 사업자 등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수수 금품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제재가 적용됩니다. 모든 법을 제정할 때는 법의 정신에 부합되도록 적용하고 집행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제정하는데요.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의혹만으로 공직자 등이 조사를 받게 되면 선량한 공직자 등이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량한 공직자 등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살펴볼 신고 및 처리 절차가 선량한 공직자 등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한 방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위반 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처리하는 절차에 있어서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럼 위반 행위의 신고와 처리 과정을 종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소 위반 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가 가능한데요.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접수기관에서는 신고 내용에 대해서 조사, 감사 또는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징계 처분과 같은 처리를 하면 부정행위자에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위해서 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먼저 신고자 보호장치에는 불이익 조치의 금지, 원상회복 조치와 신고자의 신변 보호, 그리고 신고자의 비밀 보장과 신고자의 책임을 감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에게 제공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보면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과 손실을 방지하고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포상금이 지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과 증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신고자의 신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자가 보상금을 신청하면 신고기관에서는 신고 내용의 조사 결과를 확인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이송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의 경우는 신고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 추천을 요청을 받아서 포상을 추천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신고자에는 공직자, 일반 국민, 공적 업무 종사자 모두 해당됩니다. 다음은 청탁금지법과 협동조합의 관련성, 그리고 협동조합계의 노력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중앙회는 공직유관단체로서 중앙회 임직원은 공직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중앙회의 의사결정과 집행에는 협동조합과 민간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어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협동조합도 청탁금지법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은 공직유관단체인 중소기업 중앙회의 부회장이나 이사 등 비상근 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공직자 지위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접 생산 확인 실태 조사 등 정부 위탁사업 수행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참여 등 협동조합의 대표자로서 공무 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업무와 역할도 하고 있어 중소기업 협동조합도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 중앙회 임직원과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대표도 청탁금지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는 중앙회는 물론 협동조합의 청년 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윤리 강령을 강화하고 경조금 집행 기준을 예산 집행 지침에 반영하여 협동조합이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계가 모여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을 하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법률 자문단을 구축하여 현장 애로를 해소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협동조합이 겪고 있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협동조합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려는 업무의 청탁금지법 해당 여부 또는 청탁금지법 매뉴얼 해석 등과 같이 업무상 궁금한 내용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 중앙회 감사실내 청년문화팀을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탁금지법 개요부터 청탁금지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위반 행위의 신고 및 처리, 그리고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중소기업계와 협동조합계의 청탁금지법 준수는 청렴한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국가 청렴도 향상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의 청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